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왕과 신하들이 모여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칼집을 부여잡은 채 건너편 남자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건너편의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는 동안 이 두 남자는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 고려 무신정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고려의 양반은 정치라는 문신과 그 당시의 군인이었던 무신으로 나뉘었으며 고려 건국부터 문벌귀적이라 불리는 문신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풍계표에 따르면 1품부터 9품까지 각각 종으로 나뉘어 있었고 3품까지는 문신, 무신 모두 오를 수 있었으나 가장 높은 1, 2품은 오직 문신들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즉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직책에는 오직 문신들만 오를 수 있었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제추회의에도 문신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승진의 제약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지휘권 또한 군인인 무신이 아닌 문신에게 있었습니다. 장군이 군대를 통솔하지 않다니 이 점만 보아도 무신의 위치가 문신보다 아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급 무신들은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각종 자벽에 동원되는 등 계속해서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이로 인해 무신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1146년 인종이 승하하고 그의 아들 의종이 고려의 제18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동안 약했던 고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오직 본인을 위한 측근 세력을 키우기로 다짐합니다. 그 첫 번째 측근 세력은 바로 왕의 호위부대 결룡군. 의종은 이들을 자주 훈련시켜 강한 군사 부대를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측근 세력은 환관과 내시. 그들에게는 관직을 주어 힘을 실어줌으로써 궁궐 내 지지 기반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의종은 무신들 중에서는 결룡군을, 문신들 중에서는 환관과 내시를 측근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무신과 문신을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단합시키기 위해 의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려한 연회를 열어 선물 공세를 하며 연애 정치를 하게 됩니다. 너무 단합에만 몰입했던 것일까요? 의종의 계속되는 향락과 사치에 신하들의 불만은 극에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무신과 문신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신하들은 서서히 관직을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의종의 측근 세력으로는 왕의 환심을 사려는 문신들만 남게 됩니다. 의종의 이러한 노력에도 왜 문신들만 남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측근 세력임에도 문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에도 기록될 만큼의 의종의 화려한 연애, 이런 연회에는 다른 무신들은 물론 그의 측근 세력이었던 결룡군 또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왕과 문신들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굶주린 배를 부여잡으며 그들의 의무인 왕을 호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1144년 고려 왕실의 한 연회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 고려에서의 무신들의 위치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44년 섣달 금음달 밤, 귀신을 쫓는 날의 행사가 한창인 연회장. 모두가 연회를 즐기며 시끌시끌한 연회장에 간 4시가 된 김돈중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호위를 위해 서 있던 무신 정중부에게 다가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정중부의 수염은 고려사에도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수염이었는데요. 타버린 것은 그의 수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신 장교의 자존심도 함께 타들어갔죠. 화가 난 정중부는 고함을 지르며 내시 김돈중에게 주먹을 날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놈! 당시 정중부는 키가 크며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런 장교에게 맞았으니 김돈중의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문신이었던 김돈중은 정중부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히 무신 주제에 문신들을 업신여긴다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저 젊은 신하들이 만취하여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김돈중의 아버지가 개입하며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들 싸움에는 어른이 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죠.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날이 밝자마자 당시 왕이었던 인종에게 달려가
정중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인 김돈중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 그가 바로 김돈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역사가이자 문학가이며 당시 가장 높은 종일품 계급의 문화시중으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김부식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왕은 김부식을 달래기 위해 우선 정중부를 처벌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중부는 인종의 총애를 받고 있는 무신이었기에 조용히 그를 피신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인종 덕분에 처벌은 면했지만 수치심과 무신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 정중부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함과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김돈중을 잊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 수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무신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돈중은 가문의 힘으로 고려 정권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교만함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그의 계속된 오만방자한 행동이 결국 그를 파국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간은 어느덧 23년이 흐르고 교만했던 김돈중은 내시에서 어느덧 왕의 비서인 좌승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정중부 한 명이 아닌 모든 무신들의 원한을 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67년 둥근 보름달이 밝게 뜬 어느 날 밤, 봉은사에서 연등 행사를 마치고 왕의 행렬은 궁으로 향합니다. 조용한 행렬길에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놀란 말에 타고 있던 김돈중이 중심을 잃고 근위병과 부딪혔고 이 근위병이 메고 있던 화살통에서 화살이 떨어집니다. 가마에 타고 있던 왕은 궁금한 나머지 밖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자신의 앞에 떨어진 화살을 보자마자 생각합니다. 암살이다. 왕의 위치는 항상 불안한 법이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김돈중의 침묵과 왕의 오해로 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의종은 당장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범인을 잡으라고 명합니다. 다음날 저작거리에 붙은 공고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살을 쏜 자를 고하는 자는 관직이 있고 없음을 논하지 않고 노비 또한 관직을 얻도록 허락할 것이며 아울러 남자는 은 200근을 주고 여자에게는 은 300근을 줄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범인은 물론이거니와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점점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의종은 신하들을 질책하며 압박하기 시작했고 신하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누구든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종의 동생인 대령후 왕경의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혹독하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혹한 취조와 고문 끝에 하인들 중 한 명은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을 하게 되고 의종은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범인을 잡았음에도 의종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종은 자신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했다며 당시 행렬을 호위했던 무신장교 14명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져 갔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였던 김돈중은 침묵합니다. 이렇게 의종의 암살 사건이 일단락되자 그의 향락과 사치는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연회에서 무신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배를 굶주리며 피로와 싸워가면서 묵묵히 연회를 즐기는 왕과 문신들을 지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 여러 사건들로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차별과 멸시, 소외들로 인해 무신들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한때 왕의 측근 세력이었던 결룡군 소속 하급지휘관,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대위의 직급이었던 이의방과 이고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둘은 은밀히 정변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런 큰일을 벌이기에는 계급이 너무 낮았던 것이죠. 방법을 갈구하던 이들은 자신들과 뜻을 함께할 고위급 무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신들이 너무 억압받았던 탓일까요? 선뜻 그들의 손을 잡는 고위급 무신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의방과 이고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고위급 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170년 4월 어느 봄날 화평제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의종과 문신들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즐기는 반면 결룡군들은 이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해가 져도 끝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이 연회에 한 대장군이 잠시 연회장을 벗어납니다.
이를 본 이의방과 이고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는 바로 젊은 시절 김돈중에게 수염이 태워졌던 정중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어느덧 무신계급 중에서는 가장 높은 대장군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수치심과 원한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의방과 이고는 이런 그를 알아본 것일까요? 대장군 정중부에게 다가간 이의방과 이고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그를 설득합니다. 장군, 오늘날 무신들은 득이양양하여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도록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로하니 이것을 어찌 참을 수 있겠소?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정중부의 머리로 26년 전 김돈중에게 수염을 그을려 수치스러웠던 일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정중부는 이의방과 이고의 정병계에게 함께하기로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정중부가 이의방 이고와 손을 잡은 지 4개월이 흐른 어느 날, 의종은 개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찰 보현원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합니다. 보현원으로 가는 전날에도 의정은 연복정에서 연회를 연 후 개성 흥왕사로 향합니다. 흥왕사에 도착한 정중부는 이의방과 이고를 불러 은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사를 할 만하다. 그러나 만약 내일 왕이 궁궐로 돌아간다면 좀 더 참고 기다릴 것이요. 보현원으로 간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음 날인 1170년 8월 30일 푸른 하늘과 맑은 날씨에 보현원으로 향하려 했던 의종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신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군사들을 연습시킬 만하다. 오병 수바키를 열거라. 오병 수바키는 맨손 격투기인 수박도에서 파생되어 무술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오늘날의 이종 격투기로 고려시대에 크게 발달한 인기 있는 무술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신들의 불평을 알고 있었던 의종은 후한 상품을 내려 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죠. 계급,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무신들이 시합에 한창인 대회장. 환갑이 넘은 대장군 이송이 젊은 장수와 맞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된 무술 실력과 경험으로 대장군이 된 이송이지만 아무래도 나이 앞에 장사는 없나 봅니다. 노쇠한 이송은 결국 혈기왕성한 젊은 장수와의 대결에서 패하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계단을 오릅니다. 그때 고려의 역사를 뒤바뀌게 하는 사건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왕과 함께 경기를 보고 있던 왕의 측근이자 젊은 문신 한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이소웅에게 다가갑니다. 짝! 소리와 함께 대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종 5품 문신 한내가 종 3품 대장군인 이소웅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웅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한내의 하극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대장군이 어찌 사내 한 명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냐. 왕이 박장대소를 하자 다른 신하들도 함께 웃으며 이소웅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무신들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분노가 불씨로 변해 타오릅니다. 이런 하극상을 본 정중부는 참지 못하고 한내에게 소리칩니다. 네 이놈! 이소웅이 비록 문신이긴 하나 종 3품 대장군인데 어찌 종 5품 따위가 이리 욕보이는가. 이때 건너편에 있던 이고는 칼집에 손을 얹고 핏발이 솟구친 눈으로 분노에 몸을 떨며 정중부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장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를 본 정중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고를 말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왕의 행렬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모두 보현원으로 향할 채비를 하는 도중 정중부는 이의방과 이고를 불러 은밀하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편은 오른쪽 어깨를 보이고 관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되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여라. 날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왕의 행렬이 보현원에 가까워지자 이의방과 이고는 조용히 왕의 행렬에서 벗어납니다. 왕의 행렬을 벗어난 그들은 속도를 높여 보현원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서둘러 보현원에 도착한 이유는 먼저 보현원에 도착한 또 다른 왕의 호위군 순건군을 포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무신이긴 하나 결룡군과는 별개의 군대로서 이의방과 이고가 지휘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이의방과 이고는 먼저 이들을 한 곳에 집합시키기 위해 왕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외칩니다. 왕의 명이니 모두 모이시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순건군에게 이의방과 이고는 그동안의 서름과 울분을 토해내며 거사에 대해 말합니다. 순건군은 비록 다른 부대이긴 하지만 그들도 같은 서름을 가지고 있던 무신이었기에 그들을 포섭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사의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자욱히 깔린 밤, 드디어 왕의 행렬이 보현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종이 침소에 들어간 뒤 왕을 호위하던 문신들이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무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들어 문 앞에 있는 임종식과 이복기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당황한 한내는 친한 환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왕의 처소로 도망쳐 왕의 침대 밑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김돈중은 난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말에서 내려 도망쳤고, 고요한 사찰이었던 보현원은 무신들의 가차없는 칼질에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보현원에서 이고는 한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왕의 침소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정중부와 이의방과 함께 왕의 침소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어있는 한내를 끌어내 의종이 보는 앞에서 살해합니다. 이 상황을 눈앞에서 본 의종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내를 죽이고 처소 밖으로 나온 정중부 이의방 이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을 바라봅니다. 1170년 8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 무신정변이 일어난 첫째 날입니다. 하지만 이때 성공적으로 보였던 거사의 정중부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어디를 봐도 김돈중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돈중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정중부는 걸음이 빠른 한 군인을 김돈중의 집이 있는 개경으로 보내 그가 집으로 왔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개경으로 돌아가 태자에게 이 사태를 말한다면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몇 시간 뒤 개경으로 보냈던 군인이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이 말하기를 왕의 행렬에 함께하기 위해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중부는 날쌔고 용맹한 군인들을 뽑아 이의방과 이고에게 쥐를 맡겨 궁궐이 있는 개경으로 급파합니다. 궁에 도착한 이의방은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하급 문신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잔혹한 이의방의 말에서 긴 세월 동안 쌓여온 무신들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이들은 궁에 있던 문신들을 모두 죽였고 고려의 궁궐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가 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문신들이 살해됐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1170년 9월 1일 정변이 일어난 둘째 날, 정중부는 허수아비 왕이 되어버린 의종과 함께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신들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의 참사를 들은 내시와 환관들은 같은 날 은밀히 정중부의 암살을 계획합니다. 하늘도 그동안의 무신들의 서름을 안타까워했던 걸까요? 하늘은 여전히 무신들의 편이었습니다. 한숙이라는 자가 정중부에게 그들의 암살 계획을 밀고하여 문신들의 정중부 암살 계획은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이를 알게 된 정중부는 암살 계획에 가담한 내시 10명과 환관 10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3인방의 정변 계획은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변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개경에서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3인방과 무신들이 간신히 살아남은 문신들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고는 그동안의 서름에 다 죽이고자 했지만 정중부는 이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들 중에는 무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문신들도 있었고 문신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1170년 9월 2일 정변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시켜 거제도로 추방하고 태자는 지도연으로 추방하였으며 태소는 살해했습니다. 왕까지 폐위시키고 문신들에게 피해 복수도 한 정중부에게는 아직 한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26년 동안 간직한 서름, 김돈중, 그의 마지막 남은 한이었습니다. 정중부는 김돈중에게 현상금을 걸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찾아 나섭니다. 한편 눈치 빠른 김돈중은 그 난리통을 빠져나와 이미 가막산에 숨어있는 상태였죠.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여 운 좋게 나는 피했지만 개경에 남은 가족들이 걱정이 됐나 봅니다. 어느 날 김돈중은 은밀하게 자신의 은신초로 하인을 불러 집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쌓아온 업보 때문이었을까요? 개경으로 돌아간 그의 하인은 저작거리에 붙은 김돈중의 얼굴과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보게 됩니다. 현상금을 탐냈던 하인은 결국 주인인 김돈중을 배신하고 김돈중의 은신처를 밀고 합니다. 그의 은신처를 파악한 무신들은 김돈중을 잡아 정중부의 앞에 무릎 꿇립니다.
26년의 세월이 지나 김돈중은 드디어 정중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김돈중은 무신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한내 이복기와 동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침묵으로 인해 일어난 화살 사건으로 그 화가 죄 없는 사람에게 미치게 하였으니 오늘이 온 것은 당연하다. 이 유언을 끝으로 김돈중의 세상이 막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평생의 한이었던 김돈중을 죽인 정중부. 하지만 한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정중부는 김돈중을 죽이고도 분이 안 풀리자 그의 아버지 김부식의 묘로가 그의 시신을 부관 참시하여 오래된 원한을 풉니다. 3일간의 피해 복수가 끝나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멸시, 소외를 받던 무신들은 서름을 딛고 고려의 실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독재, 무신정권 100년의 서막을 엽니다. 이런 무신정변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닌 고려시대를 정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무신정변 이후 정중부, 이의방, 이고, 3인방과 무신들은 그들이 바라던 삶을 살았을까요? 정변이 일어나고 약 100년 동안 무신들이 고려를 장악했지만 이런 무신들의 세상을 만든 3인방은 그 세상을 오래 누릴 수 없었습니다. 무신정변의 중심이었던 정중부는 무신들이 절대 오를 수 없었던 종일품 문화 시중에까지 오르고 정팔품의 하급 군인이었던 이고와 의방은 종상품 대장군으로 유례없는 계급 상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주어진 권력 탓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얻은 이들은 겸손해지기는커녕 멈출 수 없는 욕심으로 각각 다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급 군인이자 앞뒤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격의 이고는 왕위까지 탐내며 그의 친구였던 이의방 손에 죽었으며 같은 하급 출신이었던 이의방은 명망 높은 가문, 즉 문벌귀족으로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한 만행을 저지르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의 손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한편 고려 정권의 중심이 된 정중부는 정치는 뒷전인 채 탐욕 채우기에 바빴고 정중부가 정계를 떠난 후에도 그와 더불어 아들 사위까지 정중부 일가의 사욕은 점점 심해져 봉기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횡포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른 문신과 무신들은 그의 아들 정균을 살해 후 왕을 설득했고 정중부는 처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세상, 이렇게 무신정변 3인방의 세상은 정병 9년 만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00년간의 무신정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려 멸망의 큰 액을 그은 무신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계급사회, 계급이 존재하는 한 차별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계급이 사라진 현재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차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차별들은 여전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을 당해선 안 되며 차별을 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각자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을 달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멀리서 더 멀리서 또 다른 역사 얘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